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소소한 외식이나 커피 한 잔도 줄이게 되는 고물가 시대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1%나 올랐다고 합니다. 올 들어 커피, 빵, 과자, 라면, 맥주 등 식품 외식 기업들 약 40여 곳이 가격을 올렸다고 하니까요. 체감 지수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는데요. 이 국내 산불 피해 영향도 있을 테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먹거리 등에도 영향이 커질 게 걱정입니다. 근데 정작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진 미국에서도 물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 달걀 한 알이 우리 돈으로 1,000원을 넘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처럼 화장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화장지 대부분이 캐나다산 목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목재에 고율 관세를 붙이면서 화장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인 먹거리나 생필품까지 사치가 되는 이 관세 전쟁,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이 부담될 테니까 차차 변화는 생기겠죠. 모쪼록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요. 4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너무 비싸요 진짜.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결핵과 항생제 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카메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난 주말 휴일에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이게 또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장비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기체 나이가 30년에서 40년이나 노후화된 이거를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공중에서 물을 뿌려서 산불 진화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반드시 교체해야겠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올해 과수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양인데요. 지역 간의 편차가 크고 최근에 기상 변동이 심해서 과수재배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통로형 온풍 기술 보급으로 사과의 경우에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농작업 정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봄에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질 것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개발한 생물계절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사과, 배, 복숭아의 꽃 피는 시기를 분석했는데요. 네. 최근 봄철 이상 고능 날씨 변화에 따라 평년과 비교하면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고 올해는 기상 변동이 심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백꽃이 피는 시기는 전남 나주가 4월 10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이 4월 15일 경우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최대 10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고요. 네. 사과꽃이 피는 시기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가 4월 18일 경우로 가장 빠르겠고요. 전북 장수는 4월 20일, 충북 충주는 4월 20일 경우로 평년보다 최대 2일 정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전북 전주가 4월 8일 경우로 평년보다 최대 10일까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평년보다 최대 11일까지 빨리 피는 곳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요. 이 과일나무의 꽃이 일찍 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과일꽃이 빨리 피게 되면 보통 4월 초중순의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로 인해서 저온에 쉽게 노출되어 수정이 되지 않거나 기온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시기에 저온 피해를 받아서 작황이 좋지 않았고 그 여파로 사과, 배 등 과일 수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했습니다.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 저온 피해에 대비해서 과수재배 농가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농가에서는 과수원의 꽃눈 상태를 자주 확인하시고 인공수분과 함께 화상병 약제 방제와 냉해 예방 영양제 살포를 제때 해 주셔야 하겠고요.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미세 살출 장치, 열풍 방사팬 등 예방 시설도 미리 점검하셔서 저온 피해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정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온 정보를 예보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니 네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과 저온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통로형 온풍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이 통로형 온풍 기술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농업용 온풍기와 덕트를 이용한 노지 사과원을 대상으로 개화기 저온 피해 경감 기술을 2023년도에 개발했는데요.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은 네. 하우스 안에서만 소규모로 사용하던 열풍 송풍 방식을 노지 과수원에 적용했고요. 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도 열이 과수원 안에 고르게 퍼질 수 있어 나무 아래쪽 대기온도를 2에서 3도 정도 높일 수 있었고요.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130cm 이하 측지에서 중심꽃 피해를 약 30%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보급은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보급이 언제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인재 모주 장수 등 6개 시군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꿀벌과 뒤형벌로 망고를 착과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연평균 기온 상승과 재배 기술의 발달로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이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망고는 타가수문 작물로 주 생산지인 제주에서 재배했는데요. 그동안은 수산물을 이용해 파리를 유인한 후 파리를 착과에 이용했는데 네. 내륙에서는 수입이 어려운 파리 대신 꿀벌이나 기형벌을 이용해 왔습니다. 야, 근데 굉장히 놀랍네요. 망고가 이제 내륙에서도 재배가 되는군요. 예. 그 꿀벌이나 뒤형벌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명확한 사용 기준이 없어 착과의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망고의 수정 시기와 재배 면적에 따라 화분 매개용 벌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꿀벌은 49도당 7,500마리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산란적인 여왕벌과 일벌로 벌 무리를 구성하고 벌통 내에서 일하는 내역벌과 벌통 밖에서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외역벌의 비율이 같아야 합니다. D형벌은 49도당 120마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벌집이 밝은 노란색을 띠고 벌집을 살짝 들었을 때 유행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벌무리를 고르시고 D형벌 벌통 위에는 그늘막을 설치해서 직사 광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온도 변화에 예민한 돼지와 닭들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돼지와 닭은 다른 특징에 비해서 온도에 민감하고 호흡기를 비롯한 질병에도 취약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돼지는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다구 경우 여름에 출하를 하기 위해 봄에 병아리를 기르는 농장이 많은데요. 병아리를 입식할 때는 개사 내부 온도를 30에서 32도로 맞춰서 병아리가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뭉치다 발생할 수 있는 압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온도 관리가 아주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결핵과 항생제 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가 세계 결핵의 날이었고 국내에서는 결핵 예방 주간이었다고요. 네, 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묻힌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잘 알려지지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벌써 15년째 이제 결핵 예방 주간 사업으로 계속 하는 거라서 이번 주에 좀 차분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준비를 네. 했고요. 근데 이게 결핵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옛날 병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옛날 문학 작품에 나온 폐병 걸린 지식인 뭐 이런 느낌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발표된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좀 얘기를 섞어드리면 예. 전 세계인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정말로 이렇게 많아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오. 그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 네. 2021년 기준으로 한 해에 결핵에 새로 감염된 환자 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결핵으로 사망한 인구는 한 1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매년 서울시 모든 시민들이 다 결핵에 감염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충청북도 인구만큼이 사망을 하시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이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보건 문제로 심각한 문제라서 이제 결핵이 소아마비, 에이즈, 그다음 말라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보건기구가 이제 최우선 순위에 놓고 박멸하거나 근절해야 된다는 4개의 질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엄청나네요. 네, 아직도 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2035년까지 좀 많이 줄여보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건 뭐 개발도상국이 좀 많이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사실 그 생각 들었어요. 네네. 예. 선진국은 아니겠지.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다지 관련이 없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제협력 개발 기구가 있죠. OECD. 근데 거기 38개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되게 높네요. 네. 그런데 예. 이게 참 안타깝게 2위인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2018년에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1위 자리를 내어줬어요. 원래 1위였는데 네, 그 우리가?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계속 1위였는데 참 콜롬비아가 희한해요. 좀 예. 이제 공교롭게 가입을 하면서 2위가 된 좀 부끄러운 현실인 거죠, 이게. 야, 이해가 안 돼. 아니 결핵 예방 주사도 우리 되게 많이 어렸을 때 다 맞는 걸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결핵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존 인구들이 많이 감염이 돼 있어서 아직 젊은 인구들은 많이 없는데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이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냐라는 걸 좀 따져보니 일단은 전쟁통에 너무 여러 지역 사람들이 막 섞였던 일들이 있죠. 피난 가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산업화 때도 사실 이제 지방에서 전부 다 올라와서 도시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막 쪽방촌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밀집되고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들 지내다 보니까 또 많이 옮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비교적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특성이라고 할 만한 거는 반지하 같은 주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균이 아직도 많죠. 네. 예. 그 햇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괜찮은데 원래는 반지하라는 게 우리나라 또 연원을 짚어보면 전쟁 대비해서 약간 공습 방공호를 주택마다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거를 이제 약간 그게 쓸모가 없어지니 그냥 주거용으로 약간 이렇게 임대를 주면서 그렇게 생긴 특수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지하실로 써야 될 공간인데 사람한테 좀 배정을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데서 사는 분들은 그런 위험이 조금 더 높은 햇볕 좀 그런 많이 거, 안 햇볕이 너무 안 들어오고. 들다 보니까 예. 이거 뭐 최근으로 오면은 이제 특히나 한 몇 년 전에 좀 청소년들한테서 결핵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난 일이 있어서 이거 왜 이러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저라든지 이제 오승환 아나운서님도 비슷한 세대이니까 네. 그 PC방 한창 유행할 때 있죠. 세상에. PC방들이 보통 이제 단가가 좀 저렴한 그런 입지를 찾다 보니까 지하에 지하에. 많이 있었죠. 근데 햇볕 안 들고 환기 안 하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또 예전에 담배도 다 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좀 결핵을 야기해서 아, 세상에. 네, 그런 일도 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런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모로 좀 결핵에 취약한 장소들이 있기는 했고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이게 전국민적으로 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죠.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니까 그 전에는 사실 직장 의료보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병원 갈 때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의료보험증 몰래 빌려서 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한 아파도 80년대 이럴 참고. 때까지는 해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핵이 좀 오래 남아 있다고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원인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치료하면 될 것 같은데 치료가 혹시 어렵나요, 설마?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결핵과 항생제 내성이라는 주제를 준비한 게 사실은 이것 때문인데요. 결핵이 지금까지 여전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결핵이라는 걸 치료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질병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걸리는 감염성 질환은 참 많죠. 그래서 이런 건 웬만한 세균 감염들은 다 항생제 먹으면 낫고 그러니까 아니 뭐 결핵도 그냥 약 먹으면 낫지 않냐 맞긴 한데요. 이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게 결핵균이라서 세균 중에서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걸 이해하려면 세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세균의 생물학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 세포는 세포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조금 취약해요. 이게 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일 확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세수하다 보면 가끔 코에 물 들어갈 때 있죠. 예. 그러면 엄청 따갑잖아요. 예, 그냥 순간적으로. 맹물인데도 왜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사람 세포는 이제 막 하나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액체 같은 것들에 접촉이 됐을 때 삼투압에 좀 취약합니다. 근데 이제 맹물은 수돗물 안에 뭐 별다른 게 들어있지가 않은데 사람 몸은 염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 코 속의 세포들은 적당한 수준의 염분을 가지고 있어서 맹물을 만나면 이게 삼투압이 확 달라지니까 약간 세포가 파괴되는 좀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통증을 막 느끼는 건데 야, 그게 또 그런 네.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뭐 이제 제가 코 세척 같은 거 비염 있는 분들 그런 거 하면 좋다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써야 되는 게 생리식염수. 식염수. 그래서 농도를 맞춘 물을 써야 되는 거고 안약 같은 거 넣을 때도 맹물 눈에 들어가면 엄청 따갑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리식염수 농도로 맞춘 그런 안약을 쓰는 거거든요. 인공 눈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 세포는 그렇다. 그러면 세균들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바깥에 굉장히 단단한 세포벽이라는 구조물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뭐 개나 가재 같은 갑각류들 그런 것처럼 바깥에 단단한 껍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니까 이런 세균들은 외부 충격에도 좀 상대적으로 강하고 삼투압에도 어느 정도 좀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몸속에 있는 그 염분 농도랑 사람 몸속에 있는 염분 농도 다르겠죠. 그런데 세균이 들어와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세포벽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갑각류들도 껍질 부서지면 굉장히 취약해지잖아요. 그 안에는 굉장히 그렇죠. 야들야들한 맛있는 부드럽죠. 살이 들어 있잖아요. 예. 뭐 세균은 맛있진 않겠지만, 그래서 세균들도 이 세균 바깥을 지켜주는 단단한 세포벽을 부숴버리면 쉽게 죽더라. 그러니까 세포벽을 부숴주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좀 세균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요 원리로 만들어진 게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했는데 문제는 결핵균이라는 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세포벽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왁스 코팅 같은 걸 한번 더 한 겹 하고 있는 겁니다. 결핵균이 좀 진화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보면? 특수하게 더 강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좀 다른 세균보다도 좀 죽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야, 그래요? 왜 또 결핵균만
참 공교롭게도 예, 그렇게 된 예. 거죠. 예, 예, 예. 안타깝습니다. 결핵만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그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 그러면요. 항생제를 오래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는? 요것도 좀 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결핵균이 아까 외부에 이렇게 좀 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 더 있다고 있다. 했죠. 예, 근데 예.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 그 결핵균은 이제 외부의 조건이 안 좋아지면 동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잠 자듯이 약간 꽁꽁 싸매고 숨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버티는군요. 예. 그래서 몇 달 가만히 있다가 다시 나오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핵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최소한 6개월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약을 6개월 동안 잘 이렇게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예. 이런 거를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데 이 복약 순응도가 우리나라는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처방받는 걸 그대로 다 지키는 게 한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먹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뭐 6개월 먹어야 되는데 3개월 먹다가 3개월 먹었으니까 그만 먹자 이래 버리면 이제 자고 있던 결핵균들이 깨어나서 딱 보면은 요 바깥에 항생제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약해. 예. 그러면 내가 좀 적응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해서 항생제 내성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결핵균들이 굉장히 지능이 높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요법을 안 지키면은 결핵균이 내성을 갖게 되고, 그럼 걔들이 또 막 자라나서 다른 사람한테 내성이 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항생제 요법을 잘 지켜도 또 나는 이 내성균이 이미 감염이 된 거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항생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항생제 오래 먹으면 이렇게 항생제 내성 생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생제를 중간에 그만둬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에는 저보다 앞서서는 이제 농업에 대한 얘기도 하시니까 좀 그런 비유를 좀 빌리자면 이제 농약을 쳐도 잡초가 잘 안 죽으면 잡초가 내성이 생기는 거지 농부가 농약이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처럼 항생제도 세균이 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독하게 먹어줘야지 확실히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핵 같은 것도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좀 결핵이 아니라도 항생제 처방을 받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좀 항생제를 좀 남용한다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있었긴 한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처방을 하시지 않으세요. 애초에.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처방을 한 거기 때문에 보통 3일 정도 이렇게 처방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감기에도 이게 목이 붓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이미 세균 감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3일치 나오면 꼭 3일치를 다 먹어주셔야지 내성이 안 생긴다고 할 수가 있고, 예. 처방 받은 거는 정말 필요해서 준 거니까 믿고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항생제 많이 먹으면 안 좋아. 3일치 처방 받았지만 하루만 먹고 이제 안 먹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오래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끊어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치료가 어렵다면은 그러면 예방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도 백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기 때 우리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네. 어릴 때 맞는 백신이 지금 거의 유일한 이제 결핵 백신이고, 네. 보통 BCG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는. BCG. 그래서 아이들의 필수 예방 접종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효과가 뭐냐면 아이들이 결핵에 걸리는 걸 막아주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밖에 약효가 지속이 안 돼요. 예방 효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인이 된 다음에, 청소년 이후에 제가 아까 PC방에서 감염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한 게 그 시기를 지나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인 돼서 다시 맞으면 되냐? 그렇지 또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별로 그 효과가 없더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대안이 없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독일의 대표 과학 연구기관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노벨상 수상자만 30명 넘게 배출한 굉장히 훌륭한 기관인데, 엄청난 곳이네요. 여기서 예. 새로 결핵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정도에는 아마 개발이 완료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인도 그때는 다시 백신을 접종해서 좀 면역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지금은 이제 감염된 사람들도 있고 이게 아직 결핵들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 동면 상태로 있는 경우를 잠복 결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2주 이상 기침을 한다. 이러면 꼭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결핵이 있는 결절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숨어 있는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건강검진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이제 만약에 정말 있다고 하면 약을 6개월 이상 제발 꾸준히 드셔주셔서 제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오래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에 충격이었어요. 네, 중간에 그만둬서 생기는 거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결핵과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물건 속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 그 사용 가치를 생각해보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사진 찍기를 즐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아날로그 감성을 살리는 카메라가 다시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게 그 사진 찍을 때 요즘 다들 폰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빈티지 필름 카메라가 여전히 인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일본 펜타우스에서 2024년 작년에 21년 만에 필름 카메라를 신제품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 일본의 그 카메라 회사에서. 예, 근데 예. 말씀대로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에 뛰어나서 대부분 일상 사진 영상은 충분히 폰으로 촬영 가능합니다. 그럼요. 뭐 영화도 찍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필름 카메라 인기가 말씀대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기관들은 필름 카메라 시장이 연평균 4%씩 성장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 어느 쇼핑몰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었는데요. 2021년에 이미 2017년 대비 필름 카메라 매출이 1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필름 특유의 질감과 인화 과정에서 오는 감성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색감과 시간의 흐름이 사람들한테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색감 같은 것은 오늘날의 디지털 사진 소프트웨어로 사실 거의 모두 재현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찍고 바로 본다가 아니라 찍고 기다렸다가 본다는 게 그래서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정, 그 약간의 그 포즈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답답함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답답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그러게요. 예.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Y2K 감성이 또 유행하면서요. 세상에 그거는 예. 딱 저희의 감성이네. 그래서 80년대생들의 감성 Y2K. 예. 필름 특유의 느낌을 재현하는 움직임이 역시 많아졌습니다. 음. 흐리거나 약간 뿌옇거나 아니면 약간 색이 약간 남다르거나 이런 필름 카메라가 단순히 기록 도구가 아니라 감성 콘텐츠 제작 기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예로 제가 아는 어느 전직 잡지 에디터께서 잡지를 그만두고 서귀포에서 필름 사진 현상소를 열었어요. 서귀포에서 사진 현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멋진 체험이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필름 카메라는 특유의 결과물로도 동시에 그 과정 자체의 즐거움으로도 사랑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이제 필름 카메라가 인기 많아지니까 예. 서귀포로 놀러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이제 인화를 하는 거군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서귀포에서도 이제 그런 취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오. 자, 그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도 요즘 다시 인기라던데.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 오, 이것도 진짜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까지도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물건이니까 해상도, 색감, 이미지 처리 속도 등등의 객관적 지표가 사실상 오늘날의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 시절 감성으로 여겨지는 중입니다. 예. 따라가기 힘드네요. 예. 실제로 인터넷에 빈티지 디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젊은이들의 후기를 여러 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내가 이걸 샀다, 내가 이걸 사러 어디를 갔다,
고치러 갔다 이런 것들에 예. 지금 어른이 된 분들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때 썼던 물건들이 오히려 지금 막 다시 막 사람들이 막 동묘에 가서 사거나 그런 식으로 예 많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 카메라 특유의 또 디테일이 흐릿하거나 화소가 낮거나 색감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카메라 필터처럼 보인답니다. 요즘 분들한테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촬영한 사진들이 독특한 결과물로 보이는 거고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매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 저 오늘 계속 아 그래요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저는 좀 놀라워가지고. 저도 약간 놀랐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요즘 뮤직비디오나 SNS나 이런 거를 보면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사실 옛날 디카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디카나 옛날 캠코더 같은 게 나오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재정님이 이재정님이 필카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저는 필카 가격이 올라 좋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지금 저도 머릿속에 내가 예전에 한 대 부모님한테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찾아봐야겠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뿐만 한국만의 얘기도 아니고 일본도 그런 것이 일본에서 예전에 한 1,000엔 10,000원 정도에 팔던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는 20,000엔 한 20만 원 정도에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고도요? 중고가요. 아 중고가요? 예. 와 대단합니다 진짜. 물건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됩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약 20년 주기의 감성 회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주기에. 예, 한 10년 전 물건은 촌스럽게 느껴지는데 한 20년쯤 지나면은 약간 이유는 설명 못하겠는데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00년대 감성이 왠지 다시 돌아오는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말해주신 감성 회귀 현상 20년 주기 이거는 우리 박찬용 작가님의 이론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이거 근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네. 한 10년 전에는 2000년대 게 사실 되게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것들이 다시 막 돌아오면서 네, 지금 몇몇 분들 창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카 어딨지 찾고 계실 거예요. 예. 그 작년에 가장 유명한 사진이라고 하면 트럼프 피격 당시 사진. 네네. 딱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죠? 예. 그 거기서도 카메라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어떤 얘기예요 이게? 트럼프 피격 당시에 공개된 사진 중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중에서 총알의 궤적이 포착된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실제로 트럼프 옆으로 이렇게 총알 자국이 핑 하고 지나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고속 셔터 스피드 덕분입니다. 셔터 스피드라는 것은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빛을 받아들이는가를 결정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면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어두운 곳에서 또렷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짧아지면 반대로 더 찰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트럼프가 주먹을 쥐고 있는 사진은 셔터 스피드 4,000분의 1초로 촬영됐습니다. 근데 그 사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이제 8,000분의 1초의 사진으로 찍힌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총알 궤적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8,000분의 1초로 순간을 포착하는 기능이 없었다면 그런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 근데 8,000분의 1초라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스펙은 사실 2013년부터 상용화가 되어 있었고요. 원래 나온 거예요. 예. 지금 나오는 카메라들은 이론적으로 1분에 32,000초까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와. 그렇다면 왜 더 빠른 셔터 속도가 쓰이지 않았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주변의 프로 사진가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가들의 대답은 그 세대 사진 기자들이라면 그 급한 상황에서 더 그 고속 셔터 모드로 들어갈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분들의 말이었어요. 모드를 바꾸는 게 예. 그래서 사진가의 세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기술에 익숙한 젊은 사진가들이 지금 감각으로는 오히려 예를 들어 지금 제 감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사진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기술이 중요한 만큼 누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요즘 근데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인기다, 저런 게 인기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카메라는 좀 밀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말씀대로 굉장히 향상되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굳이 별도의 카메라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상 사실 스마트폰으로 해결되죠. 그렇죠. 다 끝나잖아요. 이걸로. 맞아요. 특히 뭐 공사, 상업, 소규모 건설 등 소규모 현장이지만 사진이 꼭 필요한 현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많은 일들이 스마트폰의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이미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덕분에 기존 카메라들이 더 개성이 뚜렷해졌습니다. 사진가의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전문성 있는 기기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의 후지필름은 3월 말에 전문가용 중형 이미지 센서를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든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중형 이미지 센서라는 것은 스튜디오에서나 쓸 만큼 크고 다루기 복잡한 카메라였거든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 책가방에 들어갈 만큼의 조그마한 크기로 만든 거예요. 이게 취미로든 프로 용도로든 분명히 쓸모가 있을 테니까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 이미 매니아들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브랜드 카메라는 단순한 촬영 기기를 넘어서 일종의 패션 아이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독일의 라이카 같은 카메라는요. 예, 들어봤어요. 사진의 문외한인 저도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능으로도 유명한데 말씀대로 워낙에 상징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패션 브랜드랑 협업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조금씩 바꾼 한정판도 출시합니다. 근데 매니아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금방 매진되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야, 예,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촬영 현장에서는 요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카메라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 수가 정말 많아졌죠. 지금 네.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예. 오늘날의 영상 제작비는 상당 부분 인건비입니다. 촬영 장비가 정말 저렴해지고 대중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등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많아지면서 스마트 장비가 되게 다양해졌죠. 그렇죠. 사진용 카메라, 영상용 미러리스, 액션캠, 드론, 스마트폰 등 뭐든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 박람회 촬영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동시에 한 4대를 들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아닌데 저널리스트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영상도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에는 넉대를 어떻게 들어요? 예, 왼손에는 사진용 카메라, 네. 오른손엔 영상용 카메라. 이거를 각각에 이제 크로스로 메고요. 그 다음에 책가방으로 메고 있는 액션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4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진짜 돈 벌기 힘드네요. 맞습니다. 예,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쨌든 카메라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예. 그 일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건보다 자기의 목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예.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의 물건은 품질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은 사실상 극단적인 촬영에서 환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목적과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찍고 싶은가? 감성 사진을 찍고 싶은가? 밤하늘의 별을 찍고 싶은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감성 사진이나 독특한 질감으로 한다면 필름 카메라가 좋을 것이고요. 과정에서 오는 감성, 인화의 기다림 이런 것들이 매력이 되겠죠. 반면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면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영상에 특화된 걸 촬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고가 장비만이 좋은 결과물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카메라는 그리고 중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해서요. 네. 써본 지 필요하지 않거나 생각과 다르면 사실 쉽게 또 나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껴 쓴 중고품도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고 중고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탐구 생활 시간. 오늘은 다양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정님이 오늘 정보 너무 좋다고.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헬리콥터였습니다. 5756님 정답 보내주셨고 6886님도 7989님 산불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모두들 조심했으면 합니다. 예, 맞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사람이 저지른 불이라는 거 절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고요. 375 하나님도 노후된 장비를 하루빨리 교체해서 소중한 조종사의 희생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짧게라도 노래 조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버스커의 꽃송이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
짜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초록 여행 떠나요 시각장애인 동우 씨는 여행을 할 때마다